김정은이 창단한 모란봉악단. 우리는 화려한 공연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 악단을 이끌었던 단장의 실제 삶은 달랐습니다. 2019년 남편 숙청, 2020년 코로나 봉쇄로 배급 중단, 딸이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12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1975년 평양 모란봉구역의 작은 골목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셨고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공장 노동자셨죠.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곤 아버지가 받으신 참전 훈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엔 늘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도 IMF 때 어려우셨다고 하시잖아요. 북한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절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장마당에 나가셨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거기서 옥수수 몇 알이라도 구해오려고 애쓰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제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가수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시곤 했어요. 우리 같은 집안 처지에 무슨 가수냐. 하지만 제 마음속 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합창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부른 노래를 듣고 음악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현주야, 너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분이 저를 시예술단에 추천해 주셨고 거기서 또 실력을 인정받아 평양음악학교에 특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평양음악학교에 들어간다는 건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나는 것과 같았죠. 입학하던 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주야, 엄마 아빠는 너한테 해줄 게 없다. 하지만 너 하나는 잘 되어야 한다. 알겠니? 어머니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때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요. 음악학교에서 저는 리설연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설연이는 저보다 2살 아래였는데 참 착하고 노래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죠. 함께 연습하고 함께 밥 먹고 언니 동생처럼 지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20년 후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죠. 졸업 후 저는 국립교향악단에 들어갔고 20대 중반에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당에서 일하는 간부였어요. 아들, 딸 낳고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배급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2006년에는 국가예술단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운 예술단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모란봉악단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단장을 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같이 변변찮은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실력으로 뽑았다고 하시더군요. 단장이 된 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모란봉악단 단장이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구나. 6.25 때 총 들고 싸우셨던 아버지, 장마당에서 고생하셨던 어머니,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잘 살게 되었구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겠구나. 특별 배급도 나오고 평양 중심부 좋은 아파트도 받았으니까요. 리설연이도 제 밑에서 부단장을 맡았습니다. 음악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와 또 함께 일하게 되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어떤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는지,
영광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20년 지기 친구 설현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모란봉악단 단장이 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별 배급이 나왔어요. 쌀, 기름, 고기까지. 90년대 굶주리던 시절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죠. 평양 중심부 아파트도 받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보이는 그런 좋은 곳이었어요. 남편도 승진했고 딸은 김일성대학에 들어갔고 아들은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무대는 화려했습니다.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공연하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지휘봉을 들면 악단원 100여 명이 일제히 연주를 시작했어요. 관객석엔 당 고위 간부들이 앉아 계셨고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올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왔구나 싶었죠. 리설연이도 부단장이 되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주말이면 설연이네 집이나 우리 집에서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장은 우리 민족의 큰 행사잖아요.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자식들 이야기, 남편들 이야기. 우리 딸이 말이야. 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면 더 바빴어요. 송편 빚고 떡국 끓이고 설연이랑 같이 준비하곤 했죠. 언니, 이 두부는 어디서 구했어? 아, 장마당에서 좋은 거 나왔더라고.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좋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명절 음식 만들며 수다 떠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땐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엔 항상 감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뭘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고되었습니다. 전화도 도청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집 안에도 어딘가에 도청 장치가 있을 거라고들 했죠. 그러니 집에서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데 자유롭게 노래 한 곡 못 불렀습니다. 부를 곡목은 정해져 있었고 가사 하나 바꿀 수 없었어요. 제가 단장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모든 게 위에서 지시한 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일까? 어릴 적 꿈꿨던 건 그냥 자유롭게 노래하는 거였거든요. 마음껏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것.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걸까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제 입을 막았어요. 당신 미쳤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오. 그러면서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도청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사상 검열이 너무 심해요. 친구들이랑 농담도 못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딸도 나처럼 금빛 감옥 속에 갇혀 사는구나 싶었어요. 2015년쯤이었나요? 해외 공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었는데 거기서 본 게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마음대로 말하고 웃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항상 긴장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우리가 이상한 거였구나.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설현이한테도 말 못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북한에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생각했어요. 자유롭게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다. 감시받지 않고 살아보고 싶다. 하지만 그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저는 모란봉악단 단장이었고 특권층이었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박수갈채, 특별 배급과 좋은 아파트. 그 모든 게 사실은 아름답게 꾸며진 감옥이었다는 걸 저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이부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김현주 동무, 잠깐 나와보시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부가 부른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들은 말이 충격이었어요. 당신 남편이 종파 활동에 연루되었소. 당을 배신한 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그렇게 충성스럽던 사람이. 아닙니다, 동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흘 후 남편이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 출근하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에 남은 건 저와 딸뿐이었죠.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당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김현주 동무의 남편은 반당 종파 분자로 처형되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아이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장례식도 없었어요. 시신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는 종파분자 가족이 되었어요. 특별 배급이 끊겼습니다. 아파트도 빼앗길 뻔했는데 제가 모란봉악단 단장이라서 겨우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대신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학교에서 저보고 자아 비판하래요. 아버지 때문에.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저는 딸을 안고 함께 울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대학에서도 딸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종파분자의 딸은 대학에 다닐 자격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은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단장 자리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딸은 결국 대학에서 쫓겨났고 공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군대에 있던 아들도 차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엄마, 나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썼지만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22살 청년이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저한테 잘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섰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악단 단원들까지도요. 단장 동무, 요즘 힘드시죠? 라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팠던 건 리서련이었습니다. 20년을 친구로 지낸 서련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집에 놀러 오지도 않았고 같이 김장도 안 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어색하게 대답하더니 나중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연습실에서 서련이를 불렀습니다. 서련아, 우리가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랬더니 서련이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나도 내 가족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면 서련이네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초췌했어요. 44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죠. 늙은 부모님한테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고향에 계셨는데 전화를 드리면 현주야, 잘 지내고 있지?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요. 거짓말을 했어요. 여든이 넘으신 부모님께 무슨 걱정을 끼쳐드립니까?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권력 싸움에 희생된 걸까요? 진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종파분자라는 낙인만 남았을 뿐입니다. 친구도 잃고, 특권도 잃고, 남편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은 건 두 자식이었어요. 딸과 아들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한다. 매일 밤 그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2020년 세상에 코로나라는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많이 힘드셨죠? 북한은 그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끊겼고 물자가 들어오지 않았죠. 그나마 나오던 배급마저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장마당도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라는 명목으로 장마당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단장이라서 조금이나마 나왔지만 일반 주민들은 정말 굶었어요. 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다시 온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공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공장 배급이 끊겼는데도 일은 해야 하니까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달려갔을 땐 딸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하고 힘없이 부르는 딸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병원엔 약이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양제라도 구해서 드리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영양제요? 그게 어디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구해야 했죠. 장마당 암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란봉악단 단장이 암시장을 헤매다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렇게 겨우 중국산 비타민을 구했습니다. 값이 엄청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걸 먹이니 딸이 조금씩 나아지더군요. 설상가상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대요. 80이 넘으신 나이에 말이죠. 평양에서 고향까지는 기차로 반나절이 걸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통제되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겨우 허가를 받아 고향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너무나 낡아 있었어요. 난방도 안 되고 벽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바닥에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그 옆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계셨어요. 현주야, 왔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봐야 해요. 했더니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병원에 가봤자 약이 없다더구나. 그냥 여기서 버티는 게 낫다. 6.25 전쟁 때 총 들고 싸우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늙고 힘없는 노인이 되어 계셨습니다. 제가 가져간 약을 드렸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게 최선이었어요.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뭐라도 더 구해올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요.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건가? 딸은 공장에서 쓰러지고 부모님은 약도 없이 고생하시고 아들은 군대에서 연락도 안 되고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2022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했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봤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빴으니까요. 그해 가을, 우연히 중국에 사는 먼 친척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몰래 전화를 걸었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현주야, 거기서 나올 생각 없니? 여기는 코로나 끝나고 다 정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탈북. 제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모란봉악단 단장이야. 감시가 얼마나 심한데.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뭘까? 공장에서 평생 일하다가 늙어 죽는 건가?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건가? 아들 생각도 났습니다. 군대에서 차별받으며 힘들어할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23살 청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숙청당했다는 이유로 평생 고통받아야 하나요? 부모님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탈북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셨으니까요. 만약 제가 탈북한다면 부모님을 두고 가야 한다는 뜻이었죠. 2023년 봄이었습니다. 결심했어요. 딸만이라도 살리자. 한 명이라도 살려야 한다. 6.25 때 피란 가신 분들도 그랬잖아요. 가족 전부를 데려갈 수 없으니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아이를 업고 피란 가셨다고.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친척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준비해라. 내가 브로커를 소개해줄게. 그렇게 제 탈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아팠습니다. 아들은 어떡하나? 부모님은 어떡하나? 나는 정말 나쁜 딸이구나. 나쁜 엄마구나. 그런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2024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날이었습니다.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그날 모란봉악단은 큰 공연을 해야 했어요. 저는 그게 제 마지막 무대가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49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가 많이 보였죠. 이게 내가 북한에서 보는 마지막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공연 끝나고 우리 이모 댁에 가자. 딸은 눈치챘는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전부터 딸에게 탈북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엔 딸이 놀라며 엄마, 그게 가능해? 했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도 여기서는 살 수 없어요.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12년간 수없이 섰던 그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리서련이 보였습니다. 옛날 친구였던 서련이가요. 요즘은 서로 말도 잘 안 했지만 그날따라 서련이가 저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휘봉을 들었어요. 악단원들이 연주를 시작했고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죠.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제 어머니가 생각났거든요. 80이 넘으신 어머니, 다리 다치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떠나면 어머니를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관객들은 제가 노래에 감동받아서 우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불효자식이 되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깊게 허리 숙여 절했죠. 안녕히 계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속으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서련이가 다가왔어요. 언니, 오늘 공연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언니, 조심해서. 잘 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련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련아. 하려는데 서련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그게 20년 지기 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저녁에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딸도 데려갔죠. 어머니, 아버지, 현주 왔습니다. 부모님은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왔네. 손녀도 데려왔고.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그리고 옥수수밥이었어요. 간단한 상이었지만 어머니 손맛이 났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이제 못 먹는구나.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맛있어서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시고 나서 저는 혼자 부모님 방문 앞에 섰어요. 문 너머로 아버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갑니다. 속으로 그렇게 빌었죠. 마당에 나갔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그 마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장 담그던 곳, 아버지가 장작 패던 곳,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딸을 깨웠죠. 가자. 딸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쉿, 조용히 해. 깨시면 안 돼. 우리는 소리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 낡은 집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 자란 집, 제 모든 추억이 담긴 집. 안녕히 계세요. 마음속으로 인사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새벽 첫 기차를 타야 했어요. 기차에 오르며 평양을 돌아봤습니다. 대동강이 흐르고 건물들이 보였어요. 49년을 산 이 도시를 떠나는 겁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져 갔어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아주었죠. 엄마, 우리 잘 될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북쪽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느님, 부모님을 지켜주세요. 아들도 지켜주세요. 제가 불효자식이지만 저 대신 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창밖의 풍경이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기차는 이틀 동안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북쪽 국경 지역까지는 멀었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검문하면 어떡하나, 누가 의심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죠. 함경북도 어느 작은 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직도 그 길로 탈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친척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빨리 오시오. 시간이 없소. 브로커는 나이 지긋한 아저씨였는데 말수가 적었어요. 우리를 어느 민가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숨어 있었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긴장해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도 마시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손 놓지 마.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깜깜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어요. 앞도 잘 안 보였죠. 넘어질 뻔할 때마다 딸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26살 딸이 49살 엄마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브로커가 손짓하며 멈췄어요.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요. 움직이지 마시오. 우리는 풀숲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총을 맨 병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숨은 곳에서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있었죠. 제발, 제발 지나가라. 속으로 기도했어요. 다행히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조마조마했어요. 언제 또 순찰대가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죠. 저 강을 건너야 합니다. 물이 차가우니 단단히 준비하시오. 브로커가 말했어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6월인데도 물이 얼음장 같았어요. 엄마, 너무 추워요. 딸이 떨며 말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조금만 참자. 저도 이를 악물었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졌어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밑 돌들이 미끄러웠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딸이 미끄러지며 물에 빠진 겁니다. 저는 정신없이 딸을 붙잡았습니다. 딸아, 딸아. 딸의 옷을 움켜쥐고 끌어올렸어요. 다행히 브로커가 도와줘서 딸을 건져냈습니다. 딸은 온몸이 젖어 있었고 떨고 있었어요. 괜찮니? 다친 데 없니? 엄마. 괜찮아요. 딸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위험하오. 브로커가 재촉했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젖은 옷이 찰싹찰싹 소리를 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저 멀리 순찰대 불빛이 또 보였습니다. 엎드리시오. 우리는 강물에 몸을 숨겼어요.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딸이 떨고 있었죠.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조금만 더. 순찰대가 강가를 비추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딸이 떨면서 소리라도 낼까봐요. 하느님, 제발요. 하느님. 계속 기도했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순찰대가 다른 쪽으로 갔어요. 지금이요. 빨리.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강을 건넜어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딸도 옆에 주저앉았죠. 엄마, 우리 해냈어요. 우리 살았어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건 기쁜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북한에 두고 온 아들 생각,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래 있을 수 없소. 여기도 위험하오. 북한 경비대가 넘어오는 경우도 있소. 브로커가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걸었죠. 중국 조선족 마을로 갔습니다. 어느 집 헛간에 숨었어요. 거기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브로커가 준 중국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나는 북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아직 한국 사람도 아니야. 그날 밤 잠을 청했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북송되어 온 사람들 이야기가 생각났거든요.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면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고 했어요. 죽음보다 더한 곳이라고들 했죠. 딸이 제 곁에 와서 누웠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하지만 견뎌야 한다. 우리 여기까지 왔잖니. 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창밖으로 북한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 아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속으로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두만강을 건넜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요. 중국 조선족 마을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할머니 댁 헛간에 숨어 지냈어요. 할머니는 70대쯤 되셨는데 같은 조선족이셨죠. 우리가 같은 핏줄 아니겠노. 도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을 나왔거든요. 탈북자를 찾아내면 북한으로 돌려보내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면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는 거예요. 낮에는 헛간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공안이 올까봐 밖에 나갈 수도 없었죠. 답답했어요. 창문도 없는 헛간에서 하루 종일 숨죽이고 있으려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밤에만 할머니 댁 부엌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옥수수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하시는데 저희는 감사했어요. 북한에서 굶주리던 걸 생각하면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 한국 가려면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행 브로커를 소개해 주셨어요.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씩, 둘이면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친척에게 연락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친척분이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된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 할머니가 우리를 중국 식당에 취직시켜 주셨습니다. 일하는 척하면서 돈도 좀 벌어라. 설거지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릇 닦고 걸레질하고 쓰레기 버리는 일이었죠. 모란봉악단 단장이었던 제가 식당 설거지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딸도 함께 일했습니다. 젊은 딸이 무거운 접시들을 나르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때문에 고생이다. 했더니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북한보다 100배 낫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비록 설거지 일이지만 여기선 굶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하루 한 끼도 못 먹던 때를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중국 겨울은 북한만큼 춥더군요. 헛간에는 난방이 안 되어서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어요. 딸과 꼭 붙어서 자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열이 났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딸의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더군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신분증이 없으니까요. 할머니가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걸 먹이니 조금 나아졌어요.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준비됐소. 다음 달에 출발하오.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동남아시아를 거쳐 간다고 했습니다.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나라를 경유한다는 거죠. 출발 전날 할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잘 가거라. 한국 가서 잘 살아라.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냐.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 2024년 11월, 우리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건 딸이 처음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딸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죠. 저도 신기했어요. 평생 비행기 탈 일이 없어.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갔습니다. 더운 나라였어요. 북한이나 중국의 추운 겨울과는 달랐죠. 땀이 줄줄 흘렀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이구나 싶었어요.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의 떨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9년을 북한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죠. 그러는 동안 대사관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었어요. 밤이면 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그래, 곧 간다. 오빠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딸이 물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저 그분들이 무사하시길 기도할 뿐이에요. 한 달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민국 땅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북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북한이 있을 거예요. 거기 아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통일이 되면 말이에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비행기는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내가 정말 한국 땅을 밟는구나.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공항에서 나오니 빌딩들이 보였어요. 불빛이 환했습니다. 밤인데도 나처럼 밝았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밤인데도 이렇게 밝아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석 달 동안 지냈죠. 한국말 배우고 컴퓨터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말투부터 달랐죠.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여기선 씨라고 하더군요. 김현주 동무가 아니라 김현주 씨인 거예요. 작은 차이 같지만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음식도 달랐어요. 같은 김치인데 맛이 달랐습니다. 더 달고 덜 짰어요. 된장찌개도 북한 것과 달랐죠. 처음엔 이상했는데 먹다 보니 이것도 맛있더군요. 하지만 가끔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그리웠습니다. 하나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편의점이라고 아세요? 24시간 내내 문 여는 가게예요. 언제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다고요? 밤 11시에 편의점에 가봤어요. 정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건이 가득했어요. 라면, 빵, 우유, 과자. 온갖 게 다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장마당에서도 구하기 힘든 것들이 여기 가득했죠. 이게 다 진짜예요? 점원에게 물었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는 북한이 아니구나. 여기선 이게 당연한 거구나. 슈퍼마켓에도 가봤습니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쌀이 수십 가마니씩 쌓여 있었습니다. 고기도 가득, 생선도 가득. 이걸 다 누가 먹어요? 했더니 사람들이 웃더군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북한에선 쌀 한 대 구하려고 장마당을 헤맸는데 여기선 이렇게 넘쳐나다니요. 인터넷도 배웠습니다. 컴퓨터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혹시 아들 소식이 있을까, 부모님 소식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개인 소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북한 뉴스만 볼 수 있었죠. 그래도 계속 찾아봤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주더군요. 집도 알선해줬어요. 작은 투룸이었지만 저희에겐 큰 집이었습니다. 딸과 저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딸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음악과예요.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머니처럼 가수가 되고 싶다고요. 입학하던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 평생 북한 공장에서 일했을 거예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다. 저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탈북자 합창단이 있더군요. 거기서 노래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모란봉악단 단장 출신이라고 하니 반겨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다시 노래를 부르니 좋았습니다. 이번엔 감시 없이 자유롭게 부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밤만 되면 북한 생각이 났어요. 특히 명절이 되면 더 그랬죠. 설날에 떡국을 끓였습니다. 딸과 둘이 먹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 있는 아들 생각,
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오빠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글쎄, 군대에 있겠지.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도 모릅니다. 아들이 잘 있는지, 아픈 건 아닌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80이 넘으신 두 분이 어떻게 지내실까요? 다리 다치신 어머니는 나으셨을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 곁을 지키고 계실까요? 제사 때가 되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제사도 못 지내드리는 불효자식이니까요. 가끔 북한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 어머니가 끓이신 된장찌개. 똑같이 만들어봐도 어머니 손맛은 안 나더군요. 장을 봐도 뭔가 달랐어요. 한국 재료로는 북한 맛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리서련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는데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제가 탈북한 것 때문에 혼났을까요? 아니면 무사할까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었죠. 저도 부모님이 북에 계세요. 저는 남편이 거기 있어요. 서로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통일이 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되어야죠. 꼭 되어야 해요. 우리 세대에는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 산소에 참배하고 싶습니다. 아들도 만나고 싶고요. 지금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하고 싶은 말하고 원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북한에선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고향을 잃어야 했습니다. 친구와도 이별해야 했죠.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자유를 꿈꾸지만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처럼, 제 아들처럼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해요. 제가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어머니 산소 앞에 절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딸을 잘 키우고 제 몫을 다하며 살겠어요. 그게 자유를 준 이 나라에 보답하는 길이고 북에 둔 가족들에게 지는 죄를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길이니까요. 자유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유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가족이 함께해야 진정한 행복이더군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